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별표 2개. 최근에 개정된 부분으로서 개정되자마자 시험에 나왔을 때 복수해죠.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자,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3년 전에 개정되면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첫째,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 그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이 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때 부동산은 조건이 붙는다. 뭐 장기 보유. 그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이야? 3년 이상이죠. 자, 2번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 들어간다면 저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시비 걸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건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 진짜 물어볼 게 없어. 남은 건 못밖에 없어. 조합원 입주권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재작년에 개정된 거죠. 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법은 주택과 함께 조합원 입주권도 뭐로 취급한다? 주택으로 취급하는 거죠. 자, 봅시다. 조합원 입주권 주의할 사항. 첫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뭐야, 여러분? 승계조합원이 있죠. 승계조합원은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만 해준다? 원조합원만 해준다. 원조합원만 해준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승계조합원이냐 원조합원이냐 어느 날짜로 따지랬어요, 여러분? 4억 개의 승인을 이전, 4억 개의 승인일로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4억 개의 승인을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은 뭐가 되는 거고? 원조합원. 4억 개의 승인을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은 뭐야? 승계조합원이죠. 그 다음에 원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밑줄, 이거 중요하죠.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를 한정한다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시험에서 모범 답안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을 어느 날과 연결시킨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연결시킨다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어느 날 현재로 파악한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죠. 근데 여기는 뭐랬어요,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동그라미 인가 전입니다. 양도처를 한정하는 거죠. 그 규정을 바로 적용 방법에서 여러분 3번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처를 한정한다. 요거를 적용 방법에 몇 번가? 3번과 연결시키셔야 된다고요. 3번과. 그래서 3번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취득일부터 언제까지다,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입니다. 여기 밑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꼭 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출제를 살짝 바꿉니다. 양도일로 바꿀 수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야.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까지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기존 주택을 취득한 거죠. 기존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었다. 그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었다. 여기부터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일이 나오고 사업계획 승인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주택이 어떻게 되고 이주가 완료가 되고 멸실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여기서 정비법상 사업 진행 절차야. 그죠? 근데 얘가 이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얘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돼서 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을 뭐라고 그러는 거고? 원조합원. 이후에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아서 이 입주권을 취득한 자를 뭐라는 거고 여러분? 승계조합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법은 어느 날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뭘 받았는데 이제 딱지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 해야 되는데
보유하고 있다가 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중간에 입주를 뭐 하고? 포기하고 입주권을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양도한다. 지금 그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입주권을 받아서 이걸 끝까지 갖고 있다가 일로 입주를 했는데 중간에 입주를 포기하고 뭐 하는 거야? 미등기 전매하는 거죠. 맞나요? 예. 공법에서 이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구역이 어디야, 여러분? 국계법상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여기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미등기 전매가 금지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일단 세법에서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이 있어, 없어? 없죠. 오늘 다 현재 해제되는 상태죠. 그러면 어디서나 난 입주권을 받아 갖고 있다가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때에 양도할 때는 뭘 양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럼 양도 당시는 입주권이란 권리죠, 권리. 그죠? 권리이기 때문에 원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없는 것인데 누가?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얘를 뭘 양도한 걸로 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너도 뭐 해줄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줄게 그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이때 공제가 되는 양도 차익은 요 양도 시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 시점에서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결론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기존 주택을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1까지 요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유 기간 곱하기 1년당 몇 프로 해주면 되는가? 공제는 몇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8%가 있고 3%가 있죠. 그러면 우리 입주권이니까 1년당 몇 프로 해줘야 되는가? 3% 해줘야 되는 거죠. 3%. 8%는 언제만 해주는가? 1세대 1주택. 그러면 이건 1세대 1주택은 아니잖아. 입주권이니까. 그러니까 1년당 몇 프로 해준다, 여러분? 8%. 그래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 관리처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보유가는 기존 주택을 뭐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러면 출제는 이걸 살짝 여기까지 유도할 수 있죠. 뭐 했을 때? 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까지 보유기간이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런 그림은 꼭 그려놓으셔야 돼요.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또 출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조합원 입주권, 즉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다.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죠. 출제위원이 장난치기 좋아 이거는. 그래서 꼭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보유기간 계산합시다.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떤 날로부터?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 공제 금액 계산해야 된다는 거 꼭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안 나와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이라 하더라도 뭐는 안 해주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안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부동산은 공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윗줄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에 따른 뭐예요, 여러분? 공제율이죠. 놓치면 안 돼요. 공제율. 이때 공제는 1세대 1주택일 때에는 1년당 몇 프로다, 여러분? 8%죠. 동그라미 8%. 단 무제한으로 해주진 않고 몇 년을 보였을 때? 10년을 보였을 때 한도 몇 프로 한도를 한다? 80% 한다죠. 여기서 80%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0년 보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3년 보였다더라도 10년 보유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일 때는 1년당 몇 프로 여러분? 3%죠. 3%. 역시 10년 보유했을 때 몇 프로? 30% 한도에서 최저 몇 프로 보장해줘? 10%죠. 10%. 이해하세요? 그러면 입주권을 양도해도 최소한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할 여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가 몇 년은 나와줘야 돼? 여기가 몇 년 이상은 나와줘야 돼? 3년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2년이다. 그러면 공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그러니까 요 기간이 최소 몇 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3년 이상. 그럼 3년 보였다.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그러면 공제는 몇 프로가 되는가? 응? 3년 보유해서 3년 6월 보유해서 3년 6월. 그럼 이때 공제를 따질 때 보유 기간은 몇 년으로 봐야 되는가? 3년. 그러면 몇 프로? 9%. 근데 최저 몇 프로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까 10%. 그래서 최저 몇 프로부터 출발해? 10%부터 출발하는 거야. 4년 보였으면 12%.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놓치지 마시고요. 이때 적용 방법 잘 보셔야 돼요. 비과세 요건 충족한 무슨 주택일 때는 여러분?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라서 무조건이 아니야. 앞에 전제 조건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 요건 충족.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몇 년 보였어야 돼? 3년 이상 보였어야 되겠죠. 2년 이상 보유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장기 보유는 몇 년이야? 3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였더라도 비과세를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를 못 받고 과세가 되고 이때 과세되는 양도채소 차감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계산은? 안분 계산.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러분? 고가주택 계산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2번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을 때 취득시는 언제라서? 증여받은 날이죠. 근데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언제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죠. 놓치면 안 되죠. 3번 조합원 입주권 했죠. 4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이건 재작년에 개정됐죠. 2년 전에 개정됐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밑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됐을 때는 가업상속공제 이럴 때는 여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엄청나게 공제 줍니다. 거의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의 그 상속받은 자산은 밑줄 상속 개실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따져라. 나중에 또 나와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죠. 네. 여기는 분명 계산 문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보자. 별표 하나 그냥 기본 공제니까. 얘는 특징이 공제 대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은 공제 대상의 특징이다. 그래서 밑줄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다.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공제한다. 사람을 보고 공제한다. 사람. 그래서 무슨 공제는? 인적 공제죠. 근데 아까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슨 공제야? 물적 공제죠. 그러니까 거기 써져 있어요. 성격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성격 보세요. 무슨 공제? 물적 공제. 그리고 무슨 별 공제? 자산별 공제죠. 양도 자산별.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성격이 무슨 공제다 보니까? 인적 공제다 보니까 자산별이 아니라 밑줄, 아니 동그라미 소득별 제일 중요한 거야. 별표 2개. 이걸 소득별 구분공제를 출제는 어떻게 바꿔? 양도 자산별 구분공제. 그럼 맞죠? 뭐 틀렸다 그입니다. 이때 소득별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 뭐 국내 소재 부동산 등에서 하나, 그리고 뭐 주식 등에서 하나. 그래서 얼마? 각각 연간 얼마씩? 250. 그래서 국내는 총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500. 그런데 적용 방법 셋째 줄. 얘는 국내는 물론 모두 국외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특징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내만.
그랬더니 양도소득 기본제는 국내는 물론 국외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리고 적으세요. 2월 공제 X. 2월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그럼 올해 넘어와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 공제 X. 양도소득세는 2월 공제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적용 방법의 두 번째. 당해년도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다. 당해년도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있다. 거기 밑줄 당해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밑줄 한 줄이야. 당해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밑줄 한 줄로 치고 이게 무슨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이죠. 적어놓으세요. 비감면 대상.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감면 소득과 비감면 대상이 있다. 얘가 A는 감면 대상이고 얘는 B는 올해 두 개를 양도했어. 두 개를 양도인데 하나는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고 하나는 무슨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 그럼 이게 일반적인 거고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조세 특례 제한법 등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감면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올해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을 양도했다. 그러면 설사 얘를 먼저 양도했더라도 여기서 공제받지 말고 어디서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받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제받지 말고 기본 공제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는 얘기야. 왜? 얘는 어차피 산출세이라면 산출세에서 100% 또는 50% 감면을 받으니까. 공제하지 않아도 얘는 세액 공제받으니까 차라리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여기서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올해 감면 대상을 또 양도했어. 그래서 몇 개 양도했어? A, B, C. 근데 하나는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고 두 개는 무슨 대상이야? 비감면 대상. 그럼 어디서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는 얘기야?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니까? 두 개. 여기서는 어디서 공제받으라? 순차 공제. 먼저 양도한 것부터 공제받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둘째 줄이 바로 그겁니다. 당해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소득 금액, 즉 비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받아라. 근데 비감면 대상이 몇 개 이상이면 두 개 이상이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순차 공제, 먼저 양도한 거에서 공제받으라는 얘기죠. 근데 공제 대상, 양도소득 기본 공제 대상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다만 뭐는 제외하라? 뭐는 제외하라? 기본 공제, 미등 양도를 제외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 안 해줬어요? 미등 양도와 뭐는 비사업용 토지였죠?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미등기 양도다. 적어놓으세요.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당연히. 기본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얘는 좋은 놈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야.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 그랬어? 미등 양도야. 나쁜 놈. 그러니까 비과세도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데 과세할 때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이거 빨리 꼭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미등 양도할 때는 양도처액이 그대로 뭐가 된다? 과세에 표현된다 그랬죠. 왜? 공제 금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갑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나 기본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뭐는 비사업용 토지는 뭐는 못 받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못 받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출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닭게장을 좋아해도 출제는 라면 좋아하면 라면 내는 거야. 그럼 라면을 먹어야지 닭게장을 왜 먹어?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걸 공부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기 좋은데 공부해봐 소용없어. 출전 이런 걸 좋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출제원들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 더. 1세대 2주택 이상자 볼까요 여러분? 2주택 이상이다.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받아요. 받아요. 근데 최근에 이걸 물어봤어요. 출제원이. 그럼 최근에 왜 출제원이 이걸 물어본 거냐? 예전에는 안 해줬거든요. 비사업용 토지는 얘도 안 해줘서 왜? 다주택자니까. 그런데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됐으니까? 침체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죠. 예전엔 비과세를 받으면 몇 년 보여야 돼? 3년. 근데 이게 매매가 원활하니까 2년만 보여도 비과세 주더라고 풀어줬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매매 경우를 활성화시키니까 공제 해주도록 개정됐죠. 그러니까 출전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나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세법은 그래서 어려워. 히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당시 규정은 어땠는데 어째서 바뀌었어. 그게 부충이에요. 여러분 세법은. 최소한 몇 년 전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5년 전건.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 5년 전건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그 바뀌는 걸 줘요. 여러분. 얘 받아 못 받아? 받죠. 기본 공제는 뭐만 아니면 돼? 예, 결론. 기본 공제는 기본이야 글자대로. 그 기본이니까 뭐만 아니면 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보죠. 조합원 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 누구만? 원조합원만. 그죠? 일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긴 해주는만 전액공제가 아니라 얘는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개인가일 전까지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출제인데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신문 나가서.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죠? 그러나 기본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다시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 미등기 양도는 뭐만 아니면 된다고? 죄송합니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된다고?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막 섞어놓으면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해. 예외가 아니면 뭐예요? 예외가 아니다고? 그러면 집에 가야 되나? 뭐예요, 여러분?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원칙.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그거야. 예외 규정을 물으면 대답해요. 왜? 예외를 외웠으니까. 근데 예외가 아니대. 예외가 아니다고? 어디로 가야지? 어디가?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원칙. 여러분이 진짜 제일 약한 게 그거라니까? 예외 잘 외웠어. 근데 출제에 내가 외운 예외를 물어봐야 되는데 예외가 아닌 걸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당황하는 거. 나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실수하는 데가 이런데요, 여러분. 예외가 물어보면 예외는 맞춰. 왜? 외웠으니까. 근데 예외가 아니대. 그러면 막 올라갈지 모르는 거야. 예외가 아니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제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문제 좀 잡으시고요. 자, 양도소득 금액 특례 갑시다. 별표 3개. 37조 맨 위에 있는 거. 딱 보는 순간 덮어버리고 싶은 거. 별표 3개. 작년에 200 거품면서 얘기했어요. 나온다. 분명히 나올 거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뭐가? 증여월과세가 나왔죠, 작년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37조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는 원래 안 나왔던 거야. 얘가 언제부터 나오냐? 17회 때부터 나오는 거야. 17회 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출제 빈도수가 높아지네요.
17회, 19회, 21회, 23회, 25회 거의 한 해 쉬고 나오고 한 해 쉬고 나오고 있죠. 다행히 올해는 한 해 쉬는 해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거기 봐. 출제 연도를 보라고. 저는 여러분 출제 연도 다 체킹하고 있단 말이야. 17회 때 처음 나왔어. 그 다음에 한 해 쉬고 19회 나왔죠. 그 다음에 20회 때 쉬고 언제 나왔어요? 21회. 21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한 해 쉬고 언제? 23회. 24회 한 해 쉬고 다시 작년 25회 나왔죠. 그럼 올해는 어떤 해야? 쉬는 해.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출제 빈도수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쉽게 나올 걸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그러나 제가 입장에서는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도. 자, 일반적 징여, 우리 아까 봤었죠, 여러분? 자, 일반적 징여 2월 과세, 그 다음에 부당행위 해산 부인에 의한 징여 후 양도 세 가지를 동시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갑이 취득했어요. 그냥 보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그렸어. 얼마로 찾았냐? 2억 원에 취득했어요, 여러분. 시가. 그러다가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징여했어. 그래서 이날이 징여받은 날이야.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과세하는가? 갑한테 과세해, 을한테 과세해? 징여니까 유상이야, 무상이야? 그럼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을한테. 뭐로? 징여세 과세한다고. 그래서 이때 얘 가액이 얼마야? 6억 원. 실가야, 시가야? 뭐라고 써요, 여러분? 시가 과세가 원칙이랬죠? 상속세, 징여세, 시가 과세 원칙이야? 실가는 없지, 무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여러분? 징여세. 그리고 징여로 인한 뭐가 일어났으니까? 취득했으니까 또 몰래 취득세 냈다고. 누가? 을이. 그래서 을은 6억 원에 대해서 몰래고 징여세와 취득세를 냈어. 그래서 을의 명의로 넘어왔죠? 명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그러다가 을이 뭐 했어요, 이제 병한테? 양도했어, 매매했어, 여러분. 얼마에? 7억 원에. 실가, 시가? 실가죠. 그러면 을한테는 뭐가 되고? 양도소득세, 병은 취득세요, 여러분. 요때 몰래고 을은 증여세와 몰래서 취득세 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양도소득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한테 뭐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뭘 빼는가? 취득가액. 그러면 을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징여받은 날. 지금 양도자가 을이죠? 그럼 을의 명의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냐고? 징여받은 날이잖아. 그러면 이때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이때부터가 보유기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이다? 2년이다 봅시다. 1년이다 봅시다. 1년. 얘가 갑이 몇 년 보였다가 2년. 그럼 외우는 게 아니지. 지금 양도한 사람 누구고? 을이고. 을의 명의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냐고? 징여받은 날. 그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보유하는 몇 년? 그럼 양도가서 차감하는 7억 원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얼마를 알아? 6억 원 알아. 우리 아까 봤었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일 때 실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또는 상속기 현재 시가로 과세한다.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돼요. 그러면 을은 6억까지는 뭘 내고 증여세 차익 얼마에 대해서는 1억 원에서 뭘로 되고 양도세.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세, 1억 원 양도세, 총 7억 원에 대해서 다 낸 거죠. 이게 일반적 증여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갑이 증여를 하고 하지 않고 직접 병한테 직접 양도했다 봅시다. 중간에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자고. 그냥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뭐 했다고? 양도했다고. 그럼 양도장은 얼마예요?
양도채가 얼마 되는가? 5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눈 떠? 좀 이따 자. 제가 이따 잘 타임 드릴 테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진짜.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했다면 양도채가 얼마야, 여러분? 5. 근데 살짝 뭘 거쳐가니까? 증여가치니까 증여세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아니, 양도세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원래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하면 얼만데? 5억 원인데 살짝 누구 거쳐가니까? 을 거쳐가니까 양도책이 얼마로 줄어들어? 1억. 그리고 얘가 만약에 누구지간이면? 배우자간이면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다 그랬어? 6억까지 증여세 없다 그랬죠? 꼭 기억하래서 부부지간에는 눈 떠. 부부지간일 때는 얼마까지?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안 내고? 증여세 안 내고 뭐만 내면? 취득세만 내면 양도소득세가 5억에서 얼마가 돼? 1억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야지.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직접 양도하기보다는 중간에 뭘 통해서 가자? 증여를 통해서 가자. 상속이 제일 좋은데 바람직한 건 뭔데? 상속인데 부모님한테 가서 상속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니고 나발이고 없어지는 거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상속이 제일 좋은가? 근데 상속 받으려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상 치러야 되는 거죠. 세금 줄이라고 상까지 치를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 하자냐 이게 중간에 증여. 그럼 6억까지 증여세 부담 있고 없고 뭐만 내면? 취득세만 내면 몇 프로? 시가편익의 몇 프로만? 3.5%만 내면은 그러나 양도책이 얼마가 줄어? 4억 원이 줄어들죠. 취득세 몇 프로예요? 3.5. 양도소득세는 6%부터 38%까지가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40%, 50%, 60%, 70%까지 가세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뭘 조금 내는 대신 취득세를 조금 내는 대신 양도세를 확 줄이려면 뭘 통해서 가는 게 좋은가? 증여. 그래, 좋다. 그래. 이걸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 보유 자산일 때 가려져? 어? 아, 이게 키가 작아갖고.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니까 이날 양도세가 얼마 나와요, 여러분? 직접 얼마 취득해서 2원 취해서 얼마 팔면 7원 팔면 양도세 얼마 나? 5. 그러니까 살짝 줄여서 갑시다. 뭘 거쳐가자? 증여를 갖자. 그러니까 양도세가 얼마로 줄어들어? 1억 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우리가 직접 양도한 거 누굴 통하는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관을 통해서 증여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나 누구 간에 거쳐서 직계 좀비 소관에 먼저 뭐 한 다음에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관이면 과세관청은 이걸 일반적 증여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죠. 안 보고. 그래서 여기 증여 이율 가서 보세요. 별표 3개. 작년에도 나왔죠? 올해 역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 형태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요건. 첫째, 1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세가 납니다.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세. 이게 첫 번째 조건. 증여 이율 가서 보고 있어야 돼. 둘째, 증여받은 자산을 밑줄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 두 번째 조건. 5년 이내.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둘째, 2번. 그 증여 목적물이 뭐일 때 밑줄 부동산, 밑줄 토지 또는 건물이죠. 부동산 하나 또는 회원권에 한해.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첫째, 거기 취득시기 보세요. 취득시기 찾으셨어요? 일반적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지만? 증여받은 날이지만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뭐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자. 밑줄 이거 놓치면 안 됐죠. 이거야 결론은.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증여 이월 과세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해서 보라. 그러니까 그 위에 취득가액은 뭘로 하라? 그 밑에네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밑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죠. 이게 결론이야, 결론. 이게 증여 이월 과세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증여받은 날이다. 그래서 의뢰 보유기간은 이날로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이때 가액 6억 원을 뭘로 대응시키는데 실질 취득가액으로 대응시켜서 양도책이 얼마 나오는데 1억이 나오는데 무슨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의뢰 이때 취득한 걸로 보지 말고 의뢰 취득시를 언제로 하라는 얘기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이날에. 이게 증여 이월 과세의 취득시기입니다. 자, 이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날을 기준하지 말고 어떤 날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취득시기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부터 뭘 따지는 거고?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그거 보유기간 몇 년 돼버리고 3년이 되죠. 그 대신 취득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2억 원이 돼버리죠.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 돼버린 거야? 5. 그러면 중간에 증여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죠. 일부러 5억짜리를 피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증여한 건데 이 증여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시를 증여받은 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취득한 걸로 보라는 것은 이날로부터 보유기간 따져서 보유기간 몇 년? 3년. 그리고 취득가액을 7억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을 6억 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하라고 여러분? 2억 원을 하죠. 그럼 양도책이 얼마 돼버린 거야? 5억 원이 되죠. 그러면 중간에 증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설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중간에 뭐 해봐야? 증여해봐야 이거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 이날을 기준하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지는 거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고 요 취득가액,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뭘로 차감하라? 실질 취득가로 차감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양도체가 얼마 된다? 5. 이게 바로 증여 이월 과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따라서 이때에 거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 보세요. 일반적 증여나 증여 이월 과세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수증자 을이죠. 을이 지금 양도소득세 내는 거야?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세 납세는 누구야? 을. 다만 일반적 증여는 언제인데? 증여받은 날인데 뭘 적용하면? 증여 이월 과세를 취득하면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을의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보지 말고 어디로 가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날로부터 뭐 한 걸로 보고? 을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이날에.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몇 년이 되고 을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 되고 3년. 그 다음에 취득가가 얼마 돼서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일반적 증여나 증여 이월 과세일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수증자인 양도자죠. 수증자가 양도하죠. 여기 사례에 따르면 누구야? 을. 잡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증여받았을 때에 뭘 낸 게 있다면 증여세 낸 게 있다면 뭘 계산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증여세를 양도차익 한도 내에서 뭐 해줘라? 차감해줘라.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기납부 증여세는 밑줄 양도차익 내에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놓치면 안 돼요. 원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는데 못 받는데? 못 받지만 증여 이월 과세를 중요할 때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어떻게 해라? 차감하라. 왜? 증여가 없는 걸로 보니까. 찾으셨어요? 네,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중간에 뭐 했더니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까지 뭐 했더니
증여했더니 그거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일로 쫓아버린 거죠. 그럼 우리 또 생각해야죠. 그러면 증여 이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봐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증여 이월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몇 년 이내에 양도한다 그래서 5년에. 그러면 5년을 뭐 한다며? 지난 다음에 양도하면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 방법을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려면 이 기간도 장기간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보다 좀 빨리 양도하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는 얘기야. 자,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맺어진 사이죠. 직계 준비서가 뭐로 맺어진 사이요? 피로 맺어진 사이죠. 맞잖아. 헷갈려? 꼭 해봐야 알아? 배우자는 혼인으로 맺어진 사이고 얘는 뭐로 맺어진 사이야? 피로. 피로 맺어진 사이는 끊어 못 끊어? 못 끊잖아 여러분. 피 싹 가리해? 근데 이거는 끊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배우자는. 그러니까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을 피하려니까 뭘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이혼을 먼저 하는 거죠. 이혼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양도하죠. 그럼 양도 당시 부부야 부부가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 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실제 뭐까지 하더란 얘기야? 위장 이혼을 하더란 얘기죠. 위장 이혼을.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뭐 하면 돼? 재혼하면 되지 다시. 응? 재혼 못해?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합의 보는 거죠. 우리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먼저 뭐 하자? 이혼하는가? 진짜 이혼하는가? 아니 잠시 형식상. 그리고 양도하면 이제 증여율 과세 적용해 못해? 못하죠? 그럼 얼마 돼서 과세 되는가? 1억이 돼서만 과세하죠. 그럼 얘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가? 재혼하면 되죠. 근데 주의사항은 꼭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뭐 하기로 했는데 다시 와야 돼. 이놈이 와 안 와? 안 와. 왜 안 올까? 왜 안 와 얘가?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굳이 거길 또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 새 거 찾아가지? 이 양 나왔는데?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꼭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무슨 하는가? 위장. 이게 바로 사랑과 전쟁에서 나온 거죠. 이걸로 남편이 뭐 하기로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뭐 하기로 했는데? 위장 이혼인데 이게 무슨 이혼이 돼버린가? 실제 이혼이 돼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 뭐를 불사하더란 얘기야? 이혼.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 거죠. 양도 당시 무슨 관계가 소멸됐어도 혼인 관계가 소멸됐어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밑에 밑줄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증여율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밑줄 놓치면 안 돼.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어떻게 했어도 소멸됐어도 증여 당시 뭐였다면 부부였다면 증여이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세법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이혼할 때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소멸한 경우 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했어도 적용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소멸은 혼인 관계가 소멸되는 건 이혼도 있지만 뭐도 있어 여러분? 사망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망까지 적용하게 되니까 다시 단서 밑줄 단 밑줄 뭐로 인했을 때는 사망으로 혼인 관계 소멸됐을 때는 이때는 맨 마지막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러면 양도 당시 역시 이혼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죠. 보내야 되잖아. 상속인 사망하면 적용 안 한다며.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한 번도 놀러 가지도 않던 아저씨가 갑자기 산에 놀러 가재. 그 뭐가 있는가? 생전 같이 외식도 한 번 안 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여보 우리 산에 갈까? 그래갖고 막 저기 도봉산 절벽산 가재. 갑자기 왜 가자 그럴까? 항상 뒤를 조심하세요 그때는. 막 뱃놀이 가재. 생전 여행 한 번 안 간 사람이 우리 단둘이 뱃놀이 가재.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는 거죠? 항상 사람이 바뀌면 이상한 거 그거는. 그래서 자
혼인관계 소멸할 때도 적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따라서 다만 사망으로 인한 간 적용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결론 적용합시다. 결론. 뭐 했으면? 이혼했으면 적용하고 안 하고? 하고. 사망했을 때는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결론 그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밑줄. 사업인정 고실로또 소급해서 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밑줄. 협의매수나 수용당한 경우.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으면 또 2년 이내에 협의매수나 수용당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자발적 양도니까 강제적 양도니까? 강제적 양도일 때 이때는 증여 이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별표 하나는 증여 이월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한다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별표 하나 마지막에 뭐 한다고? 제외. 어디서 제외한다고? 증여 이월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별표 하나짜리 해야 돼, 쳐야 돼. 동그라미. 별표 2개짜리 제외에다 적어놓으면 안 돼. 이따 노트 검사해. 자, 여기 박스가 있고 그 밑에 별표 하나, 별표 2개가 있죠? 여기 제외, 여기다가 증여이월 과세 제외한다고 그랬더니 여기 제외에다가 증여이월 과세 적용하면 큰일 난다고. 있어, 분명히. 노트 검사면.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에서 제외하는 거 어디서 제외한다고? 요거 증여 이월 과세 적용한다고. 두 번째는 어디서 적용하는 거냐? 요거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 증여 후 양도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가 다 달라. 제외 대상이 달라. 예. 무슨 말인지 눈치채셨죠? 지금 별표 하나, 별표 2개 다 끝자가 뭘로 끝났어? 제외. 첫 번째 제외는 어디서 제외하겠다는 얘기고? 증여 이월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증여 후 양도에서 제외하겠다고. 제외 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잡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제 이혼해도 소용없죠?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제?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니면 되죠, 이제. 누구한테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일 때 증여이월 과세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증여이월 과세를 피하려면 뭐 하면 돼?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한테 넘기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배우자나 뭐 직계 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을 거쳐서 가자 그 얘기죠. 그게 여러분 거기 증여 후 양도에 증여자 보세요. 증여 후 양도에 증여자 보시면은 밑줄 배우자 직계 준비소. 자, 밑줄 왜 특수관계자죠? 달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에 증여를 하면은 무슨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증여 이월 과세.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를 뭐 하려고? 피하려고.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 뭐 아닌 특수관계인이죠. 이 사람을 통하는 거죠. 누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인 것이 형제 자매님, 친인척, 친척, 인척 통하는 거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형제 자매는 믿잖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최근에 뉴스 나오고 있는 거죠. 형제 자매님.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매형이 누구한테? 처남한테. 난 정말 이런 매형 한번 두고 싶어. 내 인생의 목표가.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매형이 처남한테. 이 말을 왜 했을까, 출제연이? 이 말을 왜 한가? 배우자 아니죠? 직계 준비속은 아니지만 무슨 관계냐? 특수관계인이죠. 이 사람 통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명의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 명의를 일단 뭐 한 다음에 증여한 다음에 넘기시면 되죠. 날 이용해. 여러분 믿어 안 믿어 저를? 믿는 분은 올해 시험 꼭 합격하실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일 때 증여이율 과세 적용하신다 그랬더니 이걸 피하려고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학원 수험생 같은 학원생한테 넘겨 못 넘겨?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나한테 넘겨. 그럼 넘겨 못 넘겨? 그 아저씨 믿어?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뭘 피하려고? 증여이율 과세를 피하려고 누굴 통하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을 제외한 누가 하면? 특수강해. 그러면 이때는 뭘 정했다 여러분? 부당해산 부인 규정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줄 부당해산 부인 규정 증여 양도 있죠?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증여이월 적용 제외한 특수관계자 밑줄. 여기서 증여이월 과세 적용은 누굴 말하는 거고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날 또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여기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이 아닌 특수관계를 통할 때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조건이 거기 첫째, 증여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례에 따르면 누구죠?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했다. 중간에 뭐가 없는 걸로 보는가? 중간에 뭐가 없는 걸로 보라고? 증여가 없는 걸로 보라고. 그냥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보라고. 그래서 증여자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했을 때의 뭐를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거죠.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했다 가정했을 때 뭘 계산해 보라고?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라고. 요거와 실제 형식상으로는 우리 증여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형식상으로 받았잖아. 그러면 그때 수증자 누가? 을이 증여를 받았을 때 낸 뭐가 있고? 증여세가 있고 지금 명의상으로는 누가 양도한가? 아니 명의상으로는 양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을이죠. 을이 양도했잖아 지금 병한테. 명의상으로는 을이 양도했잖아. 그러면 을이 너 증여받았을 때 낸 뭐와? 증여세와 지금 병한테 양도했을 때 가정하는 뭐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이 두 금액을 비교해. 이 두 금액을 비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자,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갑이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가정해서 병한테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뭘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실은 지금 을을 넘어왔죠. 그럼 을이 이때 증여받아서 뭘 낸겠어? 증여세. 그리고 을이 지금 병한테 양도한 거죠. 이때 뭘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둘 중에 증여자 갑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을이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보다 얘가 뭐하면? 더 크면 이때는 지금 양도자 명의상은 누구지만? 을이지만 을이 양도한 걸로 보지 말고 누가 직접 양도한 걸로 봐라.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한 걸로 봐라? 직접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뭐와? 양도소득세와 을이 낸 증여세나 양도세 얘가 더 커. 그러면 과세관청은 갑을 잡어? 을을 잡어? 을을 잡아야지. 을을. 이때는 그냥 을이 뭐 한 걸로 보는가? 병한테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과세관청은 둘 중에 어떤 놈을 잡겠다는 얘기야? 세부담이 큰 놈을 잡겠다는 결론은. 결론은 둘 중에 세금을 내는 애가 큰 애를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 증여자가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양도소득세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뭐 할 때? 클 때 얘는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증여 후 양도를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 부당예산 부인 규정 증여 후 양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똑같이 역시
증여 후 양도를 보면은 이때는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언제로 가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언제 취득을 해봐라? 증여받은 날. 이 날을 기준하는 거야. 여기 봐. 일반적 증여일 때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점이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 돼? 증여받은 날. 그런데 무슨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 이월 과세 규정이나 증여 후 양도나 부당해서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날을 하지 말고 어떤 날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양도채권 얘들은 얼마 나오는 거야? 이 두 가지일 때는 5억. 일반적 증여는 1억. 그러면 얘들일 때 세부담이 커진가 줄어든가? 커져야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자산 보세요. 적용자산. 증여 이율 과세는 증여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해원권일 때만 적용하죠. 놓치면 안 돼. 증여 이율 과세는 모든 적용자산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동산이나 해원권일 때만. 그런데 증여 후 양도는 밑줄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양도와 증여 이율 과세 여러분 납세무자 보세요. 납세무자. 일반적 증여나 증여 이율 과세일 때 납세무자는 누가 여러분? 수증자. 양도자가 수증자죠. 아니야. 어디 봐. 박스 납세무자를 뭐라고? 찾으셨어요? 조세피 목적인 납세무자 있죠? 일반적 증여나 증여율 과세일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자 누구야? 수증자. 을이야. 저 사례에 따르면. 저거나 수증자 을이죠. 사례에 따르면. 그런데 증여 후 양도를 적용할 때는 수증자가 아니라 밑줄 증여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양도세. 그래서 누가 저 사례에 따르면 갑이 양도소득세 내라는 얘기야. 다 뭐 할 때만? 갑이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을이 내는 증여세나 양도세부터 뭐 할 때 반드시 클 때만. 적을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죠. 찾으셨나요? 조세 회피 목적 찾으셨어요? 일반적 증여나 증여를 갔을 때는 조세 부담의 부담 감소 여부를 밑줄 불문 묻지 않아. 그런데 뭐는? 증여 후 양도는 반드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어떻게 했어야 돼? 감소 됐을 때만 증여했죠. 그 감소가 이거죠. 을이 내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자 갑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더 클 때만. 그거를 잘 봐야 돼. 이러면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증여 이율 부당예산 부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반드시 뭐 할 때만? 얘가 더 클 때. 얘가 더 크면 갑이 내는 세금이 더 크면은 을을 잡지 않고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갑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을이 더 낸다. 그러면 갑을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그냥 을을 잡는 거야. 왜? 세금을 많이 내는 놈을 잡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 증여에 대한 과세 비교 별표세 얘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동산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설명한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어.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예, 계속해서 보충, 보완 정리할 테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거기 안에 설명 안 드리겠네. 자, 거기 기납부 증여세 보세요. 기납부 증여세. 자, 기납부 증여세 보세요. 여기 지금 을이 증여받아서 증여세 낸 게 있죠. 이때 증여 2월 과세를 정할 때는 이 증여세를 어떻게 하라? 양도 차익 계산 때 필요 경비를 잡으라고 그랬죠. 거기 써져 있어요. 양도 차익 내 필요 경비 산입한다. 그런데 증여 후 양도를 정할 때는 여러분 당초 증여가 아예 없었던 걸로 봐서 여러분 증여세를 환급해 줍니다.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니까 없었던 걸로 보니까 없었던 걸로 보니까 아예 증여세를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 증여일 때나 증여 이율 과세일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연대 납세 의무 동그라미 없음. 그런데 증여 후 양도를 적용할 때는요.
갑과 을, 즉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이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박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부당예산 부인 규정 보죠. 그 밑에. 자, 양도소득세 부동산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전에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는데 지금 물어보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입에 거품을 넣으면서. 여러분은 빨리 넘어가길 원하는데 저는 빨리 못 넘어가고 있죠, 지금. 자, 부당예산 부인 규정 별표 3개. 첫째, 부당행예산 부인 규정 반드시 특수관계인간이 거래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이 거래됩니다. 다시 한번요.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 정하려면 누구와의 거래된다 여러분? 특수관계인이 거래됩니다. 특수관계인. 둘째, 이 거래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정당하게, 부당하게 증가됐을 때, 감소됐을 때, 감소되었을 때입니다. 감소.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거 체킹해야 돼. 과세가액이 줄어들었을 때요. 과세가액이. 이 자와 거래소 조세 부담이 증가가 되면 과세관청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해. 세금 더 내는 건 안 말려, 과세관청이. 문제는 세금을 뭐 어떻게 할 때? 적게 낼 때 문제 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누가의 거래고? 누가의 거래야 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어떻게? 부당하게 어떻게 됐어야 돼? 감소됐을 때야. 이때에 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바로 첫째,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증여 후 양도. 증여 후 양도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저가 양수, 고가 양도.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일 때. 여기는 뭐 한 다음에 양도한 거야, 여러분? 증여를 한 다음에 양도한 거야. 여기는 증여가 있어, 없어? 없어. 직접 매매한 거야, 직접. 뭐보다? 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거나,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고가죠? 예.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가보다 낮게 팔았대. 시가가 10억 원인데 여러분 팔기를 얼마 팔았냐? 8억 원에 팔았대, 여러분. 그럼 이거 무슨 양도야? 저가 양도죠. 이거 이상한 거죠. 외우는 거 아니야? 시장에다 팔면 얼마짜린데? 근데 얘는 얼마 팔았대? 8억 원이었죠. 그러면 양도 가격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자, 시가가 여러분, 시가가 5억 원인데 얘는 7억 원에 샀대, 여러분. 시장에서 살면 얼마짜린데? 5억짜린데 얘는 얼마 주 샀대? 7억 원 주 샀다는 얘기야. 이거 이상한 애죠. 이게 바로 뭐야? 저가 양도, 고가 양수. 누구와 거래서? 그렇죠. 특수관계인간이죠. 제3자일 때는 적용 안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이러한 저가 양도, 고가 양수했을 때 이때는 결론. 이 거래로 인해서 둘 다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은 이걸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 거래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어떻게 돼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때 조건, 적용 조건. 첫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자, 밑줄 프린트 나왔죠? 시가와 대가의 뭐가? 차액이. 시가와 대가 차액. 여기 얼마 차액은 다? 차익 얼마씩이야? 2억이죠. 두 가액의 차익이 얼마냐고? 2억. 그 2억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밑줄 놓치면 안 돼. 3억 원 꼭 잡으셔야 돼요.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이면? 5% 이상이면. 이 둘 중에 해당하면은
부당해서한 부인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보다도 얘가 이상이면 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 많이 어려워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 2억 원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의 차이 나면 5% 이상.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하는가? 그럼 여기 차익은 얼마예요, 여러분? 2억. 해당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만 시가 얼마에? 시가 얼마? 5억 원이 몇 프로? 5%. 그럼 얼마야, 여러분? 2,500만 원보다는 차익이 커, 작어? 시가 5% 얼마? 2,500보다 두 가액의 차이가 얼마?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야? 2억 원이죠. 그러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은 아니죠. 그렇지만 상대적 조건 얼마? 시가의 몇 프로? 5%. 그럼 시가의 5%면 얼마 되고? 10억의 5%면 얼마? 5천만 원보다 얘가 크죠? 2억 원이 더 크죠? 그러면 부당해상 부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양도가액 또는 뭐를?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거죠. 자, 같이 보죠. 부당해상 부인 규정. 자, 과세권자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밑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자의 거래,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밑줄 부담이 조세 부담이 감소된 경우일 때, 인정될 때, 그때는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고, 이때의 저가양수 고가양도는 첫째, 적용 요건 보세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밑줄, 시가와 대가의 차액, 시가 마이너스 대가 있죠? 이게 뭐야? 차액이 절대적 기준금액 밑줄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 몇 프로 이상? 5% 이상이죠. 그러면 결론 맨 밑에 어떻게 계산하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동그라미 시뻘겋게 결론 이겁니다. 결론. 실가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라 그럽니다. 시가. 결론이 이겁니다. 자,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요거는 다음에 한 번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양도소득세 세율 봅시다. 요거 마무리하고 쉽시다. 양도소득세 별표 2개. 자, 부동산에 관한 걸 예약됐다. 원칙 무슨 세율 정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밑줄 누진세율. 미등양도가 있다. 예외 첫 번째 미등양도 몇 프로? 70%. 그런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 40%이고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한 부동산 때는 몇 프로야, 여러분? 50%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만일 때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무슨 세율 때리지만? 누진세율 때리지만 상가나 토지 등 기타 부동산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40%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적으세요, 옆에다. 무조건. 기타 자산은 뭐야?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은 보유기간 불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은 뭐를 말한다? 보유기간 불문. 무슨 세율 때린다? 누진세율.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별 당구장 2개가 있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당연히 어떤 세율이야? 높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가세 별표 2개. 죄송합니다. 별표 하나. 그리고 적으세요, 여러분. 2015년도 신설된 규정이죠. 두 번째 당구장 올해 신설된 규정이야. 네. 그래서 결론. 이 두 가지일 때는 기업과 니은 묶으시고요. 둘 중에 어떤 거? 어떤 세율을 때려라? 큰 거.
그래서 기억은 누지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밑줄 하나. 기억 마지막 무슨 세율 때려서 누지세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니은 양도 자산별로 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이 소득세와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 큰 금액.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야 2015년도. 근데 이거는 비삼년 토지에 누지세를 적용했는데 이거는 제가 개정세법 해설할 때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올해 신설된 것에서 둘 중에 어떤 거 모르면 큰 거.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미등양도 별표 하나. 이제 좀 다른 거는 좀 체킹만 하겠습니다. 미등양도. 자, 불이 미등양도일 때 불이 별표 2개. 미등양도일 때 불이 별표 2개. 그래서 나 미등양도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비과세나 감면 면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세율은 몇 프로 때린다? 70%. 이거 별표 2개. 근데 그 밑에 거가 여러분한테 섞을 수 있어.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할 때 밑줄? 실질거래가에. 실질거래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질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경비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이걸 안 해준다. 이렇게 장난쳐 출제원이. 그럼 잡아내야 돼. 미등기 양도라도 또 실질거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질 양도에서 실제 필요경비 어떻게 하라? 빼라 그 얘기입니다. 2번 기준시가에서 양도차익 계산한다면 이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둘 다 해주는 거야. 적용은 둘 다 해준다. 그게 특징이야. 안 한다가 아니라 적용한다야. 다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일반적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 계산률은 몇 프로인데? 3%인데 3%의 10분의 1을 줄여도 몇 프로만 적용한다 여러분? 밑줄 0.3%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외,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거 있죠 여러분? 미등기 양도 제외되는 거 찾으셨어요? 1, 2, 3, 4, 5, 6 별표 하나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3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별표 3개. 특히 예정신고가 더 중요합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 별표 3개. 확정신고는 별표 하나만 쳐도 돼요. 자 과세관청 어디야? 양도자 주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이쪽. 신고 대상자 별표 하나. 별표 2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한 자. 즉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다 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라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예정신고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심지어 양도차익이 밑줄 없거나 뭐가 발생해도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여러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되냐? 신고기한 별표 3개 제일 중요하죠. 원칙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단 국계법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밑줄 허가 전 잔금 지급한 경우 허가 전 전자 동그라미. 그러면 잔금 지급이 현재 유효 무효 따라서 이때는 어떤 날 기준이야? 양들이 아니라 뭐야? 허가일이죠. 허가일이 속한다는 말로 2월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했다. 신고와 납부했다. 그래도 밑줄 신고세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이제 폐지됐어. 2011년부터 10% 세액 공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예정 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뭘 때린다? 가산세 때린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40%, 20%, 10%. 자,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60%짜리 하나 있죠? 올해 개정됐고 거기에 지금 빠져있네. 60%짜리 하나가 있다는 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거기 가려 열고 양도소득 과세필름 곱하기 양도소득세 세율 밑줄 한 줄을 밑줄 칩시다. 양도소득 과세필름 곱하기 양도소득 세율 뭐예요 여러분 이거? 양도소득세 세액이죠. 양도소득세 세액을 말하는가? 과표에다 세율 때렸으니까 뭐야? 세액. 여기 몇 프로를? 10%를 뭘로 한번 더 내라? 지방소득세. 다만 지방소득세 누차 강조했죠? 재작년부터는
작년부터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로 가셔야 한다? 독립세라. 그거 다 아실 텐데 가끔가다 그거를 부가세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틀렸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래서 옆에다 써놨어. 부가세 등. 그래서 이나 참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2번 양도소득세를 뭘 받으면? 감면 받으면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골라봐라. 그럼 뭘 골라야 돼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로 가셔야 한다? 독립세로. 어쨌거나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다만 부가세로 가세가 아니라 뭐로 가셔야 한다? 독립세로 가셔야 한다. 그 다음에 분납 인정되죠? 1,000만 원 초과. 신고로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물납 작년 시험에 나왔죠? 예. 반드시 뭐로 양도해야 돼? 협의 매수나 수용 이러면서 1,000만 원 초과하면서 뭘로 물납할 수 있어요? 밑줄 공공용지 보상채권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없다 그랬죠. 특히 당구장 놓치지 마십시오.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됐다. 그때는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또다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자산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올해 뭐 단독 문제는 출제되기 힘들죠. 작년에 단독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다만 납세 문제는 꼭 좀 체킹해 두셔야죠. 당해 자산의 양도할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뭐 거소를 둔 거주자. 맨 밑에 거주자라면 국내에 주소나 밑줄 며칠 이상? 183일 이상의 거소. 밑줄 요게 올해 개정된 거랬죠? 1년 이상이 아니라 뭐 183일 이상 거소. 여기 밑줄 하나. 요게 개정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종합소득세 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보죠. 계속 나오겠죠. 좀 계속. 별표 3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내용이 적진 않아요. 일단은 과세 대상 보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밑줄.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동산,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죠. 임대로 인한 무슨 소득이 여러분? 사업소득. 뭐로 가세가 되는가? 종합소득세로 가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임대 사업소득은 3가지야.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 이 3가지를 뭐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뭐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죠. 이때 거기 보시면 부동산은 사실상의 모든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상의 권리 잘 보세요. 별표 하나. 과거에는 이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를 말하냐? 밑줄. 전세권과 임차권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밑줄.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 제외. 그래서 G자 동그라미 지지. 그래서 HG 그랬죠? HG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비과세 별표 3개 올해 개정된 규정이죠. 올해 개정됐어. 이 부분. 첫째, 1번과 2번이 전통적 비과세고 3번이 2번 2015년도 신설된 비과세 규정이죠. 네, 그래서 요거 꼭 좀 잡아주시고요. 요거는 좀 개정세법 할 때 좀 합시다. 시간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 보세요. 총수익금에서 필요금을 뺀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금이 되는데 이때 총수익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가 우리 세법상 총수익금액으로 봅니다. 임대료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월세. 임대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 그래서 원래는 과세 대상의 소득은 뭐만이요, 여러분? 월세만이요, 월세만. 그런데 얘가 과세 대상인 거죠. 그런데 뭐를 받았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았다. 얘는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수익 월세로 계산한 것이 바로 뭐냐?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네가 받았으면 그거를 은행에다가 뭐 했으면 예금. 그럼 뭐가 나와? 이자 나오죠.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는 거를 임대소득 월세로 보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없다고 그랬죠, 이거. 요즘 임대사업자 다 뭘로 전환해? 월세. 그 월세로 잡으면 뭐가 부과돼?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 대신 이걸로 요즘 안 받죠. 세금을 내더라도 뭘 받겠다니, 여러분? 세금을 내더라도 뭐 받겠다? 월세 받겠다는 얘기죠. 왜? 이거 받아봐야 은행의 예금에 금리가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월세가 많지만 그래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거 있으면 이거를 소득으로 봐서 계산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임대료.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상가 등일 때는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 주택일 때는 원칙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보다 뭐가 유리한가? 주택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거기 있죠. 밑줄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액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보증금을 받은 금액이 얼마 초과하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때는 간주임대료 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3억 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그래서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요. 주택일 때는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 간주임대료. 다만 3주택 이상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에 거기 가로를 닫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즉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가 얼마 이상이면 이하면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 거기까지 꼭 좀 보시고요. 수입 시기와 통칙도 지금 시험에 가끔가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답은 아니었지언정. 그래서 통칙까지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있죠. 15회 때 출제되고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걔가 시험에 나온다면 첫째 거기 잠깐만 치겠습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 뭐로 본다, 여러분? 건설업으로 봅니다. 자 보세요. 거기 별표 당구장 두 번째 있네. 당구장 두 번째. 주택 신축 판매업은 뭐로 보라?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본다.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는 거기 박스 보시면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납부가 있다. 박스.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찾으셨어요? 박스에 밑줄. 그거는 뭐와 똑같아?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가 거의 유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자나 토지 등을 뭐 할 때마다 매매할 때마다 소득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마 하지만은 거기 당구장 세 번째와 네 번째 밑줄 세 번째와 네 번째
당구장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묶으시고요. 하나는 뭐야? 밑줄. 토지 등 매매 차익 밑줄 하나. 그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에는 뭐야? 주택 등 매매 차익 하나.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묶으시고요. 차이점은 자, 토지 등 매매 차익은 밑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만 해주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없어요. 그런데 주택 등 매매 차익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물론 뭐 양도소득 기본 공제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토지 등 매매 차익과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할 때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해주냐 안 해주냐, 여기에 바로 차이점이죠. 솔직히 말하고 옛날 같으면 아예 안 합니다. 이거 안 하는데 요즘 하도 천방지축 나와갖고 솔직히 불안해서 한번 살짝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 총론부터 중요한 부분 딱딱 찝어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찝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